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환길 뉴스 오늘 이제 세 번째 인터뷰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030의 탄대청 대표 권예영 대표가 와서 했었고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참 부족한 방송 1인 미디어였지만은 여러분들 덕분에 또 출연자분이 잘해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 너무나 또 인터넷 또는 유튜브 스타죠. 우리 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 지역의 재선 의원님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얼굴이 되게 익숙하죠. 왜냐하면은 워낙 우리 많은 300명 우리 그 국회의원분이 계시지만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얼굴 알려지고 저도 사실은요 친하게 된 것은 이렇게 세이브 코리아 통해서 스타 또 강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는 사실은 세이브 코리아 하기 전에 의원님에 대해서 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 계시면서 진짜 그러니까 판사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있잖아요. 논리 반박 불가의 이런 질문 진짜 송곳 같은 질문 탁탁 하고 맞서는 거 보면은 와 멋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팬클럽이 될 정도로 많은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세이브 코리아 전부터 네. 저희 아이들하고 제 아내가 워낙 우리 선생님 팬이라서 아 진짜요? 저 예전 영상을 욕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가볍게 저희들이 저희 뉴스가 지향하는 바는 언제나 재밌고 유익한 그래서 격이 없는 가장 정직한 그런 뉴스를 전하고자 방송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최근 우리 그 동향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이 있었고 이제 탄핵이 인용 그 대통령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태인데 탄핵 인용 이후에 뭐 우리 장 의원님께서 어떤 심리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최근 하고 싶은 소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네. 선생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죠. 세이브 코리아나 다른 집회에 다니면서 헌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번 탄핵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8대0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고 그래서 뭐 사실은 거의 뭐 어제까지도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엄 이후에 탄핵 반대를 하면서 싸운 것은 탄핵도 탄핵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열망이 우리 아스팔트 위에서 차가운 겨울 눈보라 맞으면서 그 열망들이 모였던 건데 우리가 정말 탄핵은 원하지 않던 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그 열망을 어떻게 안고 갈까? 그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날 이 자리에서 사실 라이브를 찍다가 사실은 이제 기각 배우 대통령 직무 복귀에 관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도 그때 라이브 찍은 상황에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 저는 괜찮은데 2030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아스팔트에 나와서 그분들이 주장했는 것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뭐 국민을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누구든 간에 우리들이 추구했던 바가 자유민주주의소 법치, 공정, 상식이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2030 청년 세대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들이 가질 절망,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불복하고 싸우자, 뭐 저항 이러면 많은 청년들 유혈 사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청년 다칠 거 생각했는데 저는 한 명도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결과는 제가 승부한다고 그랬거든요. 결과는 승부하고 대신에 국민 주권에 의해서 다가오는 대선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못다른 걸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장 의원님께서는 또 법조인으로서 그만 8대0이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대략 저는 뭐 법 전문가 아니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우리가 처음부터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10가지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그 것은 10가지 위법사항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20년도 훨씬 지난 그 전에 헌법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진짜 뭐 바이블처럼 봤던 허영 교수님의 그 헌법책이 있는데
그 허영 교수님께서 10가지 네, 위법이 위법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과정을 중개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켜보셨고 또 내란죄가 빠지면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공장원, 곽종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란죄를 가지고 막 그렇죠. 탄핵소추, 네. 그 탄핵소추 가결까지 됐지만 나중에 봤더니 사실 그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결국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어떠한 답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게 결국 홍장원의 메모나 진술, 곽종원의 진술 이런 것들이 결국 내란죄의 근거가 됐는데 알고 보니 내란 조작. 그런데 결국은 탄핵심판에서 그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게 이건 다 맞다라고 다 사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연속된 탄핵 그리고 뭐 특검 계속해서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하면서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결국은 정치가 무너져 내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고 계엄의 원인도 사실은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있지만 헌재는 그거에 대해서 한 3줄 정도 이야기하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한 3줄 정도로 뭐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끝낼 문제인 것인지 헌재 결정문에서 왜 계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왜 탄핵을 반대하는지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탄핵소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왜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탄핵심판 결정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봤을 때 그 헌법과 법률의 정확한 어떤 법치에 의해서 판결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재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결과가 맞으니까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절차가 어떻게 됐든 이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라고 한다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재판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재판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심이죠. 그럴수록 더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일반 재판처럼 그렇게 된다면 1심에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항소심에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바로잡을 기회도 있지만 헌법재판은 바로잡을 기회도 없고 국민들이 절차가 잘못됐다. 증거 채택도 잘못됐고 방어권도 보장이 안 됐고 내란죄 철회 부분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장일치 8대 0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냐. 8대 0이니까 이거는 아무 이의 제기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8대 0으로 결국은 끝난 게임이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고 그냥 이거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승복하라 라고 한다고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하려면 저는 절차와 그리고 결과와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써놓은 그 결정 이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정 이유에서 설득이 안 되는데 8대 0이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말씀 하시니까 국민들께서도 대다수 그 공감할 것 같아요. 결과는 8대 0이었으니까 물론 반대쪽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봐라 8대 0이니까 다 옳았지 않냐 라고 덮어 씌우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결과는 8대 0이지만 사실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납득이 힘들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요 법조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상식선에서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강사 출신이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치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사회 시간에 있잖아요. 가르치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 1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뽑은 선출직 대통령인데 근데 국민들이 무려 50% 가까이가 이제 대통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분명히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국민 뜻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없애자 그런 과격한 제안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헌법재판 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을 우리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탄핵심판은 다른 절차에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구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3명이나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위헌법률이나 이런 거는 되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결론에서 보지만 4대4가 나오고 그렇죠. 4대4 나오고 그런 걸 보면 결국은 탄핵심판이나 이런 부분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탄핵 심판이나 이런 부분은 매우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법률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적이냐 아니냐는 시대적인 변화나 여러 가치를 담아내야 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3명 그리고 대법원장 3명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1명씩 그리고 1명은 여야가 합의한 사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탄핵 심판같이 이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유지하거나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구성된 헌재가 과연 탄핵 심판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도 조금들을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법리에 따라서만 그렇죠. 헌법 법률 위반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지 따진다면 저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탄핵 심판을 해도 되고 탄핵 심판만 하는 정치적 중립인 다른 기구를 저는 만들 수도 있다고. 야, 저는요 오늘 그만 장 의원님 같이 하면 이런 걸 느꼈어요. 재난기 뉴스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현재 언론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8대 빵이잖아. 뭘 따져? 대통령 내란이야. 막 이렇게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그렇구나 넘어간다면 근데 저희들은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해서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실체적인 진실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짜를 알려드리자. 금방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장 의원님 같은 이제 전문가분 법조에 나오셔가지고 법리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까지를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게 알 권리라 생각하고 진실을 알려드리는 저희 뉴스의 방송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당연히 이제 또 지금 국민들의 온통 관심은 이제 조기 대선 현재 야당에서는 이재명 야당 민주당 대표가 나올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 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힘 우파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여지껏 그렇게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광장으로 나온 분들 그리고 2030 그분들의 외침은 저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된다. 즉 정통 우파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그 기반 위에 지금 뭐 사법부가 무너진 거, 뭐 헌법재판소, 검찰, 공수처,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국정원, 뭐 모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호해야 될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는 정통 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위에 다시 서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이 저는 드러난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거리로 나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선 국면에서 광장에서 표출됐던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확실하게 정통 우파의 가치 위에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가치 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걸 관철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 이재명 정세에 자꾸 기댈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이 안 돼서 우리가 뭔가를 그 정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비전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 이재명 정서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하는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고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챙겨 나갈 것이고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패권 전쟁에서 잘못 우리가 우리의 입지를 잘못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선택하거나 라고 하고 여기 패권 경쟁이 가져올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제 선진국을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완전히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국, 중국 패권 전쟁 전혀 다른 형식의 전쟁입니다. 예전에 무력 가지고 했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과 그 다음에 문화와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나 경제 모든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싸우는 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이나 우리가 청사진을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 제시해야지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잡고 우리가 정권을 휘두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보가? 정당이 되고 후보가 돼야 이거는 제가 맞습니다.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우리 진짜 여러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장동희 의원님 대선 출마했어도 될 것 같아요. 대선 출마 직접 하시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저는 순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이런 혹시나 이 방송을 다른 우리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출마하신 분들께서는 꼭 이걸 보시고 와,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감동했던 게 바로 우리 그 광장에서 국민들이 외쳤던 게 뭐냐,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넘어가지고 정통국가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 이재명의 정서에만 머물면 안 된다.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우선 네. 지금 말씀드린 것 당장에서 나타난 민심을 누군가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와. 거기에 우리 전학년 선생님도 그런 열망을 계속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전학년 뉴스도 저는 네, 만들어졌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세이브코리아 나오셨을 때도 네. 이런 언론 매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또 그 약속에 맞게 지금도 계속 광장에서 드러났던 그 열망이나 마음을 끌고 가주시는 역할에 해줘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같이 뵙고 네.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듣는 시간을 갖죠. 이번 토요일 날 해야 될 건데, 사실 이번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 지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온 것 중에 하나는 2030 청년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우파 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예전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광복절 이런 데 가서 3.1절 가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저쪽에서 그렇죠. 난리가 났었고, 국민들은 뭐야라고 요즘 했죠. 무슨 그런데 이게 실체가 있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나 이런 그걸 가지고 어쨌든 미래 기술이나 경제나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미중이 큰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그 패권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그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인식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 노력에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보수 우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전에 하면은 보수 우파면 옛날 거 고리타고 이랬는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게 2030애들이 먹고 사는데 취업이나 일자리 이런 데서 굉장히 실제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냥 25만 퍼주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런 체제가 사실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비상기업과 탄핵정부 속에 2030 청년이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결국은 예전부터 쭉 우리가 유지해왔던 정통 우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계화가 되고 국경이 없이 무역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같이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국경과 장벽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최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잘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장벽은 유지하면서도 세계와 협력하면서 우리가 외교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잘 지켜왔던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나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가치를 다시 세우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행위 뭐냐면 맨날 그저 실수한 것만 딱 부각됐잖아. 맨날 핸드폰 가지고 뭐 디올인가 뭐 받은 거랑 그거 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 뭐 했지? 라고 물으면 장 의원님께서는 잘한 것 뭐 한두 가지, 못한 것 한두 가지 꼽는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겠어요? 결국 문재인 정부 보면 거의 북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의 종속적인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거의 뭐 최악을 치달았지만 정상화시켰고 큽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면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했고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든든하게 저는 되고. 든든하게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그렇죠.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방산 세계 4대 방산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K방산 그걸 확고하게 해서 방산 수출도 늘렸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안보나 외교나 그리고 여러 그 원전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힘들었던 노동개혁 그리고 지금 여러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성과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의료개혁 시도했고요.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도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정부에서 어떤 저항 때문에 손대지 못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다 이렇게 완결짓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위에서부터 그 윤석열 뭐 여러 핵심 과제들을 쭉 제시했지만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뭐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다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나 입법으로나 예산으로나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내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그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예, 그런 부분 아쉬움으로 나왔습니다. 네. 야, 근데 다음에요. 의원님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나 다음에 뭐 청와대에 될지 모르지만 입각해가지고 정책을 하셔도 되게 잘할 것 같다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1부로 일단요 마치고. 또 우리 2부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의원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